빛도 숨어버린 깊은 밤, 마을 어귀 숲속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더워. 왜 이리 더운겨? 덕세가 쌀가마를 쥐고 밤길을 가다가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어렴풋이 보이는 사람이 허리춤이 다 풀어진 채 작은 술독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얼굴은 벌겋게 익어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찢어진 옷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나 있었답니다. 이 술은 왜 이리 뜨거운겨? 옷이 답답혀.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놈을 찾아라 하는 밀주단 부하들의 외침이 들려왔고 그 사람은 덕세를 올려다보며 가슴을 부여잡았답니다. 제발 날 좀 숨겨주시오. 그 여인 같은 사내의 촉촉이 젖은 눈동자와 피부가 달빛에 반짝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치 여인 피부처럼 배곡 같았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답니다. 조선시대 나라에서는 흉년이 들면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을 빚으면 귀한 쌀이 낭비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고된 삶을 달래려 몰래 술을 빚었고 이를 밀주라 불렀답니다. 밀주를 만들다 잡히면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가야 했지요. 그럼에도 밀주꾼들은 목숨을 걸고 술을 빚었답니다. 하지만 밀주꾼에도 두 부류가 있었지요. 어떤 이들은 약초를 섞어 병든 백성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며 밀주를 빚었지요. 욕심 많은 밀주꾼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 밀주단을 만들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선한 밀주꾼들을 없애려 했답니다. 그래서 약술로 백성을 살리던 이들은 포졸의 추격뿐 아니라 밀주단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지요. 자, 이제 덕세와 수라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야담TV 171번째 이야기. 쌀나르던 바보 머슴이 술 취한 밀주꾼 처녀를 숨겨주는데 에라, 모르겠다. 덕세는 사람 버리고 못 간다. 덕세는 여인을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작은 술독까지 함께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밀주단 부하들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덕세는 날마다 쌀을 나르며 다진 다리 힘으로 산길을 훨훨 달려갔답니다. 겨우 살았네. 덕세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시 기절해 있었지요. 덕세는 여인을 헌 이불 위에 눕히고 상처를 닦아주려 옷을 벗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가슴에 천으로 꽁꽁 감긴 것이 보였고 그 아래로 여인처럼 매끈한 피부가 드러났지요. 땀에 젖은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묘한 향기가 났지요. 아이고, 여자였구만. 덕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상처는 씻어줘야 했기에 눈을 살짝 감고 팔에 난 상처를 닦아주었지요. 이러면 낫겄제? 덕세는 산에서 캐온 약초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술에 취해 벌겋게 상기된 뺨, 땀에 젖은 이마. 참으로 아름다운 얼굴이었답니다. 참말로 예쁘네. 덕세는 이런 예쁜 사람 처음 본다. 이튿날 아침, 달구는 소리에 덕세가 일어나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이놈, 누구냐?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덕세가 급히 방으로 가보니 여인이 부엌칼을 들고 서 있었지요. 나는 덕세요. 이 동네에서 쌀만 나르는 바보란 말이여. 바보? 감히 내 옷을 벗긴 것뿐이냐? 그게 아니여. 덕세는 여자 모른다. 덕세는 그냥 상처를 보려고 한 것뿐이여. 덕세는 나쁜 놈 아니다. 여인은 덕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순수하고 맑은 눈이었지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답니다. 믿어주마. 근데 내 술독은? 저기 있는디. 여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답니다. 다행이네. 근디 시장을 싫던디. 죽 한 그릇 드시겠소? 죽. 여인은 배가 고팠답니다. 덕세가 내민 죽그릇을 받아 한 입 떴지요. 그리고 이게 죽이냐? 쌀알이 설설 끓었구만. 이런 건 지나가던 똥개도 안 먹겠다. 아이고, 미안혀. 덕세는 죽 처음 끓여봐서. 하지만 여인은 배가 고팠기에 계속 먹었답니다. 덕세의 서툰 정성이 느껴졌지요. 암튼 고맙다. 나를 살려준 거. 아니요, 당연한 것을 뭘. 덕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미소에 여인의 경계심이 조금 풀렸지요. 수라. 내 이름은 수라다. 수라, 거시기만큼 이름도 예쁘네. 뭐? 뭐라고? 니놈, 내 거시기를 다 봤구만. 아, 아니다. 덕세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봤다. 이놈이 순진한 얼굴로 할 짓 못할 짓 다 한 거 아녀? 수라는 얼굴을 붉혔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라의 상처는 조금씩 나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수라가 밖으로 나와 마당에 앉았습니다. 근디 수라 아씨, 저 술독이 그리 중요한겨? 그려. 이 술독은 내 목숨이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남긴 술이여. 아버지가? 수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덕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근디, 쌀이 술이 될 수 있는겨? 이 바보야. 쌀이 술이 되는 거란 말이다. 헐, 덕세는 몰랐다. 수라는 웃음을 참지 못했답니다. 참말로 바보구만. 그때였습니다. 멀리 마을 어귀에서 불빛이 보였답니다. 설마 밀주단. 수라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디에 숨어야 하는겨? 쌀 창고, 쌀가마니 속에 숨어요. 덕세가 수라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수라는 술독을 꼭 끌어안은 채 쌀가마니 사이로 들어갔지요. 바로 그때 이 집에 수상한 여자가 있다던디. 문 열어라. 밀주단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덕세가 밖으로 나가니 악랄하기로 소문난 밀주단 부두목 철봉이 칼을 차고 서 있었지요. 내 이놈이 덕세냐? 며칠 전 수상한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여자. 덕세는 못 봤소. 밀주단 부두목 철봉은 코를 벌렁거렸답니다. 술 냄새가 나는디 창고를 좀 봐야겠구만. 네. 철봉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 쌀가마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라가 숨은 쌀가마니 앞에 섰답니다. 이 가마니는 좀 이상한디. 철봉이 칼을 빼들어 찌르려는 순간 안 되는디요. 이 쌀은 임금님께 올릴 진상품이요. 진상품 증명해봐라. 덕세는 옆 쌀가마니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알이 굵고 윤이 나는 좋은 쌀이었지요. 호, 진상품을 망칠 수는 없지. 근디 수상한 것이 있으면 당장 알려야 한다. 숨겼다가는 목숨이 10개라도 부족할 줄 알아라. 철봉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갔답니다. 밀주단이 완전히 사라지자 덕세는 창고로 달려가 쌀가마니를 치웠습니다. 수라 아씨. 휴, 살았네. 수라가 나왔지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답니다. 괜찮으시오? 그려. 진짜 고맙다. 덕세야. 수라가 처음으로 덕세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덕세의 손을 잡았지요. 내가 아니었으면 아이고, 손이 차갑네. 덕세가 수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요. 하지만 멀리서 밀주단 부두목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밀주꾼 여자를 찾는 자에게는 은열량을 주겠다. 두목님, 그놈만 잡으면 비법서가 우리 것입니다. 수라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라의 상처는 거의 나았고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덕세야.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뭔디? 술 빚는 법이여. 덕세의 눈이 동그래졌답니다. 술을 덕세가? 그려. 내가 쌀을 잘 아니까 금방 배울 거여. 그럼 이 쌀을 먼저 씻어서 불려야 한다. 수라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덕세도 옆에서 따라했지요. 두 사람의 손이 물속에서 닿았답니다. 어메. 계속 씻어. 쌀을 씻고 찌고 누룩과 섞는 과정을 함께 했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은 자꾸 부딪혔지요. 아이고, 미안혀. 괜찮아. 좁으니까. 수라는 날씨가 더워서인지 저고리를 헛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땀에 젖은 헛옷이 몸에 살짝 달라붙었지요. 수라 아씨, 옷이? 뭐? 아, 술 빚을 때는 더워서 이렇게 입어야 해요. 덕세는 눈을 돌렸답니다. 하지만 자꾸 수라의 목선이 눈에 들어왔지요. 자, 이제 맛을 봐야 해요. 입 벌려. 네. 어서. 입을 벌리라고. 어때? 덕세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답니다. 눈이 핑핑 돌았지요. 이게 무슨 맛이여? 쌀이 이렇게 변하다니. 덕세가 비틀거리자 수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술 한 방울에 취하는 놈은 처음 본다.
촌놈이여, 촌놈. 머리가 빙빙 도네. 이 바보야. 술은 천천히 익혀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려던 건디. 수라가 비틀거리는 덕세를 붙잡았습니다. 덕세의 떡 벌어진 어깨가 수라의 가슴에 닿았지요. 으이그, 이 바보. 어서 들어가자. 덕세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수라 아씨. 덕세는 수라 아씨가 참말로 좋다. 술 취한 덕세가 중얼거렸지요. 잠이나 자, 이 바보야. 수라는 덕세를 이불에 눕혔습니다. 덕세의 저고리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이러다 감기 걸리겠네. 수라는 조심스럽게 덕세의 저고리를 풀었는데 떡 벌어진 어깨와 단단한 가슴팍이 드러났지요. 이 바보가 힘만 센 게 아니구만. 수라는 물에 적신 천으로 덕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목덜미, 가슴, 팔뚝을 천천히 닦아주는데 수라 자신의 얼굴도 뜨거워졌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겨? 천을 잡은 손이 덕세의 단단한 가슴에 머물렀습니다.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느껴졌지요. 수라 아씨. 좋아요. 덕세가 잠꼬대를 하자 수라는 황급히 손을 거두었지요. 이 바보야. 수라는 덕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 누워 덕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답니다. 나 같은 밀주꾼이 이런 순수한 놈을 좋아하다니. 다음 날 덕세는 마을 주막에 쌀을 배달하러 갔습니다. 수라도 따라갔지요. 아이고, 덕세야. 요새 마을이 수상하다네. 주모가 소곤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요? 밀주단 놈들이 누군가를 찾아 돌아다닌다 카더만. 무슨 비법서가 어쩌고 저쩌고. 밀주 비법서를 갖고 도망친 사내를 찾는다 카더만. 10냥이나 걸렸다지 뭔가? 수라의 얼굴이 굳어졌답니다. 게다가 말이여. 그 밀주꾼의 아버지가 옛날에 유명한 술명인이었다던디. 아버지? 그려? 독사라는 나쁜 놈이 사또한테 고자질해서 죽었다 카더라. 불쌍한 일이지? 수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답니다. 과거가 떠올랐지요. 5년 전 수라의 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술명인이었답니다. 아버지는 약술로 백성을 치료하는 명인이었지만 함께 술을 배운 독사가 욕심에 눈이 멀어 사또에게 고자질했고 아버지는 곤장을 맞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독사라는 놈은 밀주단을 운영하는 두목이 되어 있었지요. 독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반드시 복수하리라. 수라 아씨. 괜찮은겨? 덕세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괜찮아. 가자.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을 어귀에 수상한 사람들이 보였답니다. 저것들은 밀주단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밀주단 부두목 철봉이 서 있었지요. 철봉은 비법서 그림이 그려진 전단지를 들고 침을 꿀꺽 삼키고 있었답니다. 이 비법서만 있으면 우리 밀주단이 이 지역을 독점할 수 있을 텐디. 철봉이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라를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밀주꾼 놈은 어찌 이리도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겼냐? 아무튼 이놈 꼭 잡고 말겠다. 철봉이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부터 다시 수색한다. 분명 여기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야. 그 비법서는 내 것이야. 큰일이다. 우리 집으로 온다. 수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서 숨어야 혀. 두 사람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수라는 술독을 꼭 안고 창고로 향했지요. 또 쌀가마니 속에? 그려. 빨리. 덕세가 쌀가마니를 치우고 수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쌀가마니를 쌓기 시작했지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문 열어라. 덕세는 마지막 쌀가마니를 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구만. 이번엔 제대로 수색할 것이다. 창고 문 열어라. 철봉이 부하 여럿을 데리고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상했는디 오늘은 확실히 확인하겠다. 철봉이 수라가 숨은 쌀가마니 앞에 서더니 칼을 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가만이다. 분명 뭔가 있어. 칼끝이 쌀가마니를 향했습니다. 수라는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찌르면 알 수 있겠지. 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안 됩니다. 그 쌀은! 덕세가 소리쳤지만 철봉의 칼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에잇! 칼이 쌀가마니를 파고들었습니다.
쌀가마니 속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하지만 철봉은 듣지 못했답니다. 그냥 쌀뿐이네. 철봉이 칼을 빼내자 쌀알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려. 진상품 쌀이라니까요. 함부로 찌르면 안 된다고 했잖소. 덕쇠가 다급하게 말했지요. 쳇, 이상한 냄새가 분명 났는디. 철봉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저 구석도 뒤져봐라. 밀주단 부하들이 창고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수라는 쌀가마니 깊숙이 몸을 말아 칼을 간신히 피했던 것이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두먹님. 오늘은 이만 물러가지. 하지만 너 수상하니 계속 지켜볼 것이다. 철봉이 손가락으로 덕쇠를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밀주단 무리가 모두 나간 후 덕쇠는 황급히 쌀가마니를 치웠습니다. 수라 아씨. 수라가 쌀가마니 속에서 나왔습니다. 어깨에 얕은 칼 자국이 나 있었지요. 피가. 괜찮아. 살짝 스쳤을 뿐이요. 하지만 수라의 얼굴은 창백했답니다. 어서 약을 발라야 혀. 덕쇠가 수라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꺼내 상처에 발랐지요. 아야, 참으시오. 금방이요. 덕쇠의 큰 손이 수라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자 수라는 덕쇠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지요. 고맙다, 덕쇠야. 아니요. 덕쇠는 수라 아씨를 지킨다고 했잖소. 그 순수한 눈빛에 수라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네. 저놈들은 오늘 밤 분명 다시 올 거다.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수라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떴을 때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답니다. 조용히. 이번엔 확실히 잡는다. 철봉의 목소리였지요. 이번엔 밀주단 부하가 10명도 넘었답니다. 불을 지른다. 나오지 않으면 태워버릴 것이다. 뭐라고? 덕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라 아씨, 이제 어찌하면. 이젠 숨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네. 수라가 술독을 열고 술병 몇 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꺼내 들었지요. 수라 아씨. 덕쇠야, 너는 날 믿어? 그려. 그럼 내 뒤를 따라. 그리고 쌀가마니를 준비해둬. 쌀가마니? 그려, 내 무기는 쌀가마니여. 수라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당당했지요. 오, 드디어 나왔구나. 철봉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던 밀주꾼이다. 크크크. 역시 여자였군. 순순히 비법서를 내놓으면 고통 없이 끝날 것이다. 그럴 순 없지. 수라가 술병을 던졌습니다. 헉! 밀주단 부하 하나의 얼굴에 술이 튀었지요. 으악, 내 눈이 따가워. 술 속에 고춧가루를 섞어뒀던 것이랍니다. 모두 덤벼라.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그때 수라의 몸이 달빛 사이로 휘돌며 발차기가 연속적으로 나갔지요. 얍! 수라의 발차기가 부하들을 쓰러뜨렸고 으랴차. 덕쇠가 쌀가마니를 번쩍 들어 밀주단 부하 둘을 날려버렸답니다. 그악! 이놈의 힘이 장난이 아니구만. 수라는 그 뒤에서 술을 활용해 밀주단 부하들을 제압했답니다. 이 술은 냄새만 맡아도 잠이 오는 술이여, 먹어라. 수라가 술병을 깨뜨려 바닥에 뿌리자 술 냄새가 진동했고 밀주단 부하 몇 명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지요. 졸려. 정신 차려. 이건 마취 술이다. 철봉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부하 절반이 바닥에 쓰러졌지요. 이럴 수가. 그때 철봉이 덕쇠에게 칼을 휘둘렀는데 덕쇠가 쌀가마니로 잽싸게 막았고 철봉의 칼이 쌀가마니에 박혔습니다. 우리 수라 아씨한테 손대지 마. 덕쇠가 쌀가마니째로 있는 힘껏 철봉을 밀쳐내자 철봉은 나가 떨어졌지요. 이놈들 두고 보자. 두목님께 알려 더 많은 놈들을 데려오겠다. 철봉이 남은 밀주단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쳤지요. 수라 아씨, 다친 데는 없소? 덕쇠가 다급히 수라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넌? 덕쇠는 튼튼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답니다. 하지만 곧 긴장이 풀리며 수라가 비틀거렸지요. 어이쿠. 덕쇠가 황급히 수라를 받쳤는데 수라의 몸이 덕쇠의 품에 쏙 들어가 버렸지요. 수라 아씨, 괜찮은겨? 그냥 힘이 좀 빠졌을 뿐이요.
덕세의 떡 벌어진 가슴에 얼굴을 묻은 제수라가 말했습니다. 덕세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심장 소리가 크네. 그게 수라 아씨가 가까이 있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 고맙다. 덕세는 수라 아씨가 참말로 좋소. 세상에서 제일 좋소. 덕세의 순수한 고백에 수라의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이 바보야. 나 같은 밀주꾼이 뭐가 좋다고. 덕세는 모른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수라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덕세야, 나도 너를. 수라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덕세가 수라를 꼭 안았답니다. 덕세도 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멀리 도망친 철봉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지요. 독사 두목님, 그년이 정말 있었습니다. 게다가 밀주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수라, 내 아비의 비법서와 함께 내 목숨도 내가 가져가마. 검은 그림자 속에서 독사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덕세와 수라는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을 마련해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빚으며 살고 있었는데 덕세가 좋은 쌀을 구해오면 수라가 정성껏 술을 빚었지요. 그리고 그 술을 마을에 몰래 팔았답니다. 어느 날 덕세가 마을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시오. 이게 뭔디? 수라 아씨가 만든 약술이요. 허리 아픈데 좋다 하더라. 할아버지가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 이게 참말로 신기하구만. 허리가 한결 나은 것 같네. 그려, 다행이요. 덕세야, 내 덕분에 우리가 사네. 참말로 고맙다. 할아버지가 덕세의 손을 꼭 잡았답니다. 저녁이 되자 덕세와 수라는 오두막 앞 바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라 아씨, 수박 먹을래? 수박, 어디서 났어? 마을 아저씨가 주셨어. 덕세가 짐을 날라줬더니. 덕세가 수박을 쪼개자 달콤한 냄새가 났답니다. 아, 시원하다. 수라가 수박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수박즙이 턱으로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흘렸네. 덕세가 손으로 닦아주려다가 수라의 얼굴에 손이 닿았답니다. 미안혀. 괜찮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지요. 수라 아씨, 왜? 덕세는 수라 아씨랑 이렇게 사는 게 참말로 좋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덕세의 순수한 고백에 수라는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나도 좋아. 덕세야. 참말로? 그려, 이 바보야. 수라가 덕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면. 수라가 작게 중얼거렸답니다. 그 순간 찾았다! 덕세와 수라가 벌떡 일어나 보니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답니다. 누구냐? 오두막 주변으로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나타났고 그 한가운데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오래 찾았다. 수라! 독사, 아버지를 죽인 원수. 독사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 아비의 비법서. 그것만 있으면 나는 이 지역 밀주를 완전히 독점할 수 있어. 절대 안 줘. 호, 그래? 하지만 말이다. 독사가 수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며 혀를 날름거렸지요. 내 아비의 비법서도 탐나지만 그보다 더 탐나는 건 바로 너다, 수라야. 뭐라고? 남자 옷을 입고 다녀도 그 몸매는 숨길 수 없더구나. 예전부터 널 차지하고 싶었어. 독사의 더러운 눈빛에 수라는 소름이 돋았지요. 이 더러운 놈. 우리 수라 아씨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덕세가 버럭 소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 이 바보 같은 놈이 내 남자였구나. 덕세는 바보 아니다. 독사인지 황사인지 내 놈을 혼내주겠다. 재미있군. 한번 덤벼봐라. 독사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밀주단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답니다. 으랴차! 덕세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부하들이 너무 많았지요. 덕세야, 조심해. 수라도 칼을 휘둘렀지만 독사의 밀주단은 철봉의 부하들과는 달랐답니다. 그 순간 독사가 무언가를 던졌는데
덕새의 팔에 독침이 박혔지요. 덕새야, 괜찮은디. 덕새는 튼튼하다. 하지만 덕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지요. 크크크. 내 독침을 맞았으니 곧 쓰러질 것이다. 이 나쁜 놈. 수라가 독사에게 달려들었지만 독사는 가볍게 수라의 손목을 잡아채며 말했지요. 이런 기가 막힌 몸매를 숨기고 있었다니? 오늘은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 품에 한번 안기고 나면 저 바보 같은 놈은 생각도 안 날 거다. 녹아. 수라가 몸부림쳤지만 독사의 힘은 강했습니다. 수라 아씨! 덕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독사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바보 같은 놈! 독사가 발로 덕새를 차버리자 덕새가 나가 떨어졌지요. 덕새야, 크크크. 순순히 따라오면 그 바보는 살려주마. 거부하면 둘 다 끝이다. 독사가 수라의 턱을 잡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수라는 눈물을 흘리며 덕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덕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독사의 다리를 붙잡았지요. 수라 아씨. 도망가. 덕새야, 덕새가 독사의 다리를 잡아 비틀자 독사가 비틀거렸지요. 이 놈이! 그 틈을 타 수라가 술병을 깨뜨려 독사의 눈에 뿌렸답니다. 으악! 눈이! 덕새야, 지금이야. 도망가자. 수라가 덕새를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쫓아라! 놓치지 마라! 독사의 외침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덕새와 수라는 깊은 산속으로 도망쳤고 뒤에서 밀주단 부하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덕새야, 괜찮아? 덕새의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독이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대로는 덕새가. 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라는 덕새를 부축하며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덕새야, 참아. 내가 꼭 살려줄게. 수라가 덕새를 동굴 깊숙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술독을 열었지요. 이 술은 아버지가 남긴 특별한 술이요. 독을 풀어주는 약술이란다. 수라가 떨리는 손으로 술을 떠서 덕새의 입에 넣어줬답니다. 뜨거워. 참아, 덕새야. 이 술이 독을 녹여줄 거요. 수라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그 술은 보통 술이 아니었답니다. 이 술은 왜 이리? 수라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을 것이다. 밀주단 부하들의 목소리였답니다. 횃불빛이 동굴 입구 근처를 비췄지요. 수라가 덕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좁은 동굴 안 두 사람은 더욱 밀착할 수밖에 없었고 덕새의 심장 소리가 수라의 귀에 쿵쾅쿵쾅 들렸지요. 수라 아씨. 소리 내지 마. 수라가 덕새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순간 덕새의 뜨거운 숨결이 수라의 손바닥에 느껴졌지요. 이 근처엔 없는 것 같은디. 저 위쪽을 더 찾아봐라. 밀주단 부하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밀착한 채로 있었답니다. 휴, 갔나 봐. 수라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덕새의 품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수라 아씨. 덕새의 기분이 이상해요. 나도 그래. 특별한 술에 효과였을까요? 두 사람의 몸은 점점 더워지고 있었답니다. 덕새야, 독은 좀 괜찮아? 많이 나은 것 같은디. 근데 몸이 자꾸 뜨거워지는디. 그건 그 독을 해독하는 술 때문이요. 몸을 뜨겁게 해서 독을 녹이는 술이란다. 수라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비친 수라의 얼굴은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지요. 수라 아씨. 예쁘다. 바보야. 수라가 고개를 돌렸지만 덕새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답니다. 수라 아씨. 덕새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도 그래, 덕새야. 그때 수라가 저고리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작은 책자였지요. 이게 아버지의 비법서요.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이제 너한테 맡길게. 너라면 이걸 지킬 수 있을 거야.
수라가 비법서를 덕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덕세의 얼굴이 좀 전보다 더 빨개졌지요. 수라의 저고리에서 꺼낸 물건이었으니까요. 수라 아씨, 덕세가 꼭 지킬 거요. 고마워, 덕세야. 수라가 덕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덕세야, 가까이 와봐. 수라 아씨, 덕세의 기분이 더 이상해지는디. 눈 감고 있어. 근디 밑이 자꾸 꿈틀거리는디. 그냥 그대로 있어. 수라의 손이 덕세의 저고리 끈을 풀었습니다. 수라 아씨, 이러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기 시작했지요. 괜찮소. 아프면 멈출라요. 아니, 괜찮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동굴 밖으로 새벽빛이 비쳐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라 아씨, 덕세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나도야, 이 바보야. 수라가 덕세의 가슴에 얼굴을 묻자 두 사람의 숨소리가 천천히 가라앉았지요. 이제 우린 하나야, 덕세야. 그려, 덕세랑 수라 아씨는 하나요. 그런데 해가 중천에 뜨자 멀리서 독사의 음흉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크크크, 도망가봐야 소용없다. 너희를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날이 밝자 독사가 밀주단 부하 20명을 이끌고 동굴을 포위했답니다. 크크크, 잘도 도망쳤구나. 하지만 이제 끝이다. 수라, 순순히 나와라. 비법서와 내 몸 둘 다 내게 바쳐라. 절대 안 돼. 덕세가 수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호, 독을 이겨낸 모양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독사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덕세와 수라가 싸웠지만 부하들이 너무 많았지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독사가 독침을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세를 도와야지. 수아 씨도 구해야 혀. 마을 사람들이 나타났답니다. 할멈, 할아버지, 과부댁, 청년들이 쌀가마니와 농기구를 들고 달려왔지요. 여러분, 덕세가 놀라 외쳤습니다. 덕세야, 내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디.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여. 약술로 우리 병 고쳐준 수라 씨도 은인 이제. 과부댁이 낫을 들고 외쳤지요. 마을 사람들이 밀주단 부하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부하들은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했지요. 이것들이 감히. 독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역전되었답니다. 덕세야, 지금이다. 으랴! 덕세가 독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독사가 칼을 휘둘렀지만 덕세는 잽싸게 옆으로 피했고 독사가 독침을 던지려던 찰나 이번엔 수라가 막아섰답니다. 이제 내 놈의 독은 안 통해. 수라가 특별한 술병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술이었지요. 이 술은 아버지가 내 놈을 위해 남긴 거다. 수라가 술병을 독사의 얼굴에 쏟아부었답니다. 이게 무슨 술이냐? 독사가 몸을 비틀거리며 외쳤지요. 이건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술이여. 내 놈이 쓴 독이 모두 내 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아! 독사는 곧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에서 검은 땀이 흘러나왔지요. 아버지, 이제 복수했어요. 수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라 아씨, 덕세가 수라를 꼭 안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밀주단 부하들을 모두 묶어놓았답니다. 이놈들을 관하로 넘겨야지. 그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어질닥하더만. 과연 새로운 사또가 마을에 부임해 있었는데 그는 부패한 옛 사또와는 달리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어서 오이소. 덕세네 약술집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주막에서 덕세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수라의 술이 백성을 치료하는 약술이라는 것을 알고 특별히 허가를 내려주었지요. 이 술은 약효가 있으니 특별히 인정하겠다. 덕분에 덕세와 수라는 당당히 주막을 열 수 있었답니다. 여보, 이번에 만든 약술은 최고네요. 수라가 웃으며 약술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수라 씨. 배가 많이 불렀네. 덕세가 복 받았어. 예쁜 마누라의 아기까지. 근디 부인, 왜?
우리 둘째, 셋째, 넷째도 가지면 어떨까? 이 바보야, 욕심이 왜 그렇게 많은겨? 하지만 수라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지요. 곡진미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식이 닿아여 아름다운 술이 된다는 뜻으로 고된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가치가 생긴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덕세와 수라도 마찬가지였지요. 바보라 놀림받던 덕세의 순수한 마음과 밀주꾼으로 쫓기던 수라의 숨은 재능이 만나 아름다운 사랑이 된 것이지요. 세상은 덕세를 바보라 불렀지만 진정한 바보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 덕세와 수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마을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온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한 큰 기와집 담장 너머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서방 없이 이리 오래 살다 보니 너무 심심하구만. 이 몸뚱이가 밤마다 근질근질하고 달아올라 잠도 못 이루겠네. 서방 없이 홀로 누운 자리는 얼음장같이 차기만 하고.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황씨 과부. 나이 22에 남편을 잃고 5년째 홀로 지내는 미모의 청산과부였습니다. 낮에는 엄격한 교수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녀의 속마음은 제멋대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라니. 황씨 과부는 넓은 방 안에서 이불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날 밤 집 앞에서 미친 척하던 그 사내 눈길이 심상치 않았어. 어디서 본 듯한데 읍내 양반가에서 본 듯도 한데. 하지만 그 풍기는 향내나 몸짓은 분명 양반의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지. 황씨 과부의 마음이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문득 창문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시러, 부시러.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때 달빛을 받으며 담장 너머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지요. 아니 저자는 분명 그날 밤 미친 척하던 그 거지 사내인데. 이런, 날 훔쳐보고 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지요. 저 사내가 매일 밤 이렇게 와서 나를 훔쳐본다면. 그날 밤 황씨 과부는 일부러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재미있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며 물건을 사고팔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시끌벅적한 곳은 주막이었습니다. 여봐라, 술 한 사발 더 가져오너라. 주막 한쪽에서는 초라한 차림의 사내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복, 겉보기에는 거지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만복은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주모, 이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은 어디 있어? 아이고, 그야 당연히 황씨 과부 댁이지. 저 언덕 위에 있는 큰 기와집 말이여. 근데 왜 묻소? 만복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것이오. 듣자 하니 그 집 과부가 아주 미인이하던데. 정말인가? 허허, 그건 말할 것도 없지. 이 마을에서 가장 예쁜 여인이라우. 자네처럼 생긴 거지는 꿈도 꾸지 말게. 양반 나으리들도 그 과부 치맛자락 한번 풀어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는데. 주모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그 양반들 말이야. 낮에는 체면 차리면서도 밤만 되면 황씨 과부네 담장 밑에 쭈그려 앉아 별짓을 다 한다니까. 어떤 양반은 사랑 노래를 불러 개가 지저대서 동네가 떠들썩했고, 또 어떤 양반은 술에 취해 담을 넘다가 똥수간에 빠져서 온 마을에 냄새를 풍겼다지. 아이고, 양반들도 바지 벗고 앉으면 다 똑같은 것인데 말이야. 오라, 그럼 왜 아직도 개가를 하지 않았소? 글쎄 말이여. 소문에 따르면 그 과부가 밤마다 귀신 들린 듯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더구만. 혼자 중얼거리고 때론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양반들이 청혼은 하되 실제로 드리기는 부담스러워한다는구먼. 만복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주모가 보지 않는 사이에 입가에 미소를 감췄지요. 사실 만복은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금 고을의 선비 집안 출신으로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후 세상을 등지고 가끔은 미친 짓을 하며 방랑의 길을 택한 거지가 된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에 들어와 황씨 과부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만복은 주막에서 나와 언덕 위의 기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지요. 과연 황씨 과부, 재미있는 여인인 것 같구만. 내가 조금 더 재미를 봐야겠구만. 그날 저녁 만복은 다시 미친 사람인 척하며 황씨 과부의 집 담장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인 척 담장 너머로 돌멩이 하나를 던졌지요. 철컥 돌멩이 소리에 황씨 과부는 깜짝 놀라 창문을 열고 바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만복을 발견하자 속으로 미소를 지었지요. 옳지. 저기 또 그 미친 사내가 왔구나. 황씨 과부는 슬며시 창문을 더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밤이 깊었는데 누가 담장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이오?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내가 한번 밖에 나가볼까? 그녀는 살짝 웃으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만복은 황급히 숨었지만 과부가 일부러 그를 찾으러 나온 것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요. 누구요? 거기 누가 있어? 황씨 과부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담장 너머로 퍼지자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담장 위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그저 길 가던 거지입니다요. 아니, 당신은 어제 미친 척하던 그 사람이군요? 어찌 매일 밤 우리 집 담장 근처에서 맴도는 것이오? 만복은 민망한 듯 고개를 끄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마님의 아름다움에 반해버려서. 황씨 과부는 놀란 척하며 입을 가렸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망발인가. 당신 같은 거지가 감히 양반집 마님을 넘보다니. 그러면서도 그녀는 슬며시 웃으며 만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는데 만복 역시 그녀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하지만 달빛에 비친 마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황씨 과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해질녘에 우리 집 뒷문으로 오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날 테니.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쉽게 초대받을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그래도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황씨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지요. 후 미친 척하는 양반 도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었구나.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고 다음 날 해질녘 만복은 약속대로 황씨 과부의 집 뒷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거지의 행색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요. 잠시 뒤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황씨 과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마님, 어젯밤에 말씀하신 대로 왔습니다.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고 황씨 과부가 조심스레 주위를 살폈는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자 그녀는 만복을 빠르게 안으로 끌어들였지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만복은 황씨 과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넓었던 것이지요. 마님, 과연 소문대로 큰 부자시군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살 만한 정도랍니다. 자, 이리 들어오세요. 황씨 과부는 만복을 작은 별채로 안내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술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편히 앉으세요. 오늘 밤은 함께 술이나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랜만에 사내와 마주 앉으니 가슴이 두근거리는군요. 황씨 과부는 술을 따르며 옷고름이 살짝 풀어져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는데 그녀는 그것을 의식한 듯 천천히 고쳐매며 만복을 향해 미소 지었지요. 그러자 만복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의아했지만 호기심에 따르기로 했지요. 마님, 어찌 저 같은 천한 사람을 이리 대접하시는 것입니까? 글쎄요. 이 넓은 집에 홀로 지내다 보니 너무 심심해서 그런 것일지도.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고 만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거지요? 어쩐지 눈빛이 맑고 말투가 반듯한 것이 보통 거지 같지가 않아요. 만복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마님 눈이 밝으시군요. 사실 저는 원래 선비였소만
과거에 여러 번 낙방한 후로 세상을 등지고 방랑의 길을 택했지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눈빛이 범상치 않았나 봐요. 황씨 과부는 만복에게 술을 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제가 당신을 불러들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라니요? 요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죠. 그런데 그 귀신이 하필 우리 집 근처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하더군요. 만복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귀신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혹시 당신이 밤마다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사람들이 귀신으로 오해한 것은 아닐까 싶어요. 만복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이 갔지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죄송합니다, 마님. 황씨 과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할 것 없어요. 오히려 좋은 생각이 있는데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마을 사람들은 내가 과부이니 어서 다시 시집가라고 성화랍니다. 하지만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씨 과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 집 주변에서 미친 귀신 역할을 해주었으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나에게 시집가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자신을 유혹하려는 줄 알았는데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지요. 그렇군요. 하지만 마님, 그런 소문이 퍼지면 마님의 명성에도 해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게 계획이 있어요. 당신은 그저 밤마다 나타나 귀신 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보면 도망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대가로 황씨 과부는 만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매일 밤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고 한 달에 은자 5냥을 드릴게요.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자 5냥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마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황씨 과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우리 집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이 별채에서 쉬고 밤에만 나가 활동하세요. 만복은 은근히 실망한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는 황씨 과부의 계략에 놀아나고 말았지요. 그날 밤부터 만복은 밤마다 황씨 과부의 집 근처를 배회하며 귀신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는 이 집의 귀신이라오. 감히 이 집을 넘보는 자는 남자의 그것이 다 말라비틀어질 것이오. 라며 소리를 내고 놀라게 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황씨 과부의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황씨 과부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청운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만복은 또다시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의 젊은 양반들이 황씨 과부의 집 주변에 더 많이 모여들었지요. 그들은 귀신을 보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귀신이 나온다는 집이지? 그렇다네. 이 집 과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귀신도 반했다는 소문이 있어. 허허, 그런 과부라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군. 만복은 이 대화를 들으며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귀신 행세가 오히려 황씨 과부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별채로 돌아가 황씨 과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마님, 큰일 났소. 제가 귀신 역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소. 젊은 양반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소. 황씨 과부는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건 내 계획의 일부랍니다. 계획이라니요? 실은 전 이 마을에서 가장 권세 있는 최판서 덱도령과 혼인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니 그도 경쟁심에 나를 찾아올 것이 분명해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교활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저는 계속 귀신 역할을 해야 하는 거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귀신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귀신인 척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야 해요. 예,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꾸며줄 테니 아무도 당신이 가짜 귀신인 줄 모를 거예요. 자, 이제 가서 최도령이 지나가는 골목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황씨집 귀신이니라. 황씨 과부는 나의 것이니 감히 넘보지 말지어다. 만복은 어쩔 수 없이 황씨 과부의 지시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최도령이 지나가는 골목에 나타나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황씨 집 귀신이니라. 황씨 과부는 나의 것이니 감히 넘보지 말지어다. 최도령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곧 수상한 낌새를 채고 나섰습니다. 이놈! 감히 귀신이라 사칭하고 내가 뭐든 간에 황씨 과부는 내가 데려갈 것이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최도령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도전장을 내민 것이지요. 그는 황급히 도망쳐 다시 황씨 과부에게 돌아갔습니다. 마님, 최도령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님을 데려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황씨 과부는 오히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되었군요. 이제 그 도령이 나를 신경 쓰기 시작했네요.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만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과부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계략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도령이 황씨 과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는 것이지요. 황씨 과부는 기쁜 듯이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만복 도령, 내 계획이 성공했어요. 이제 저는 최판서 댁의 며느리가 돼요. 만복은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황씨 과부와 지내면서 그녀에게 은근히 마음이 생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숨기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이제 저는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떠나면 안 돼요. 내게는 아직도 당신이 필요해요. 만복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요? 이미 마님의 목적은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진짜 계획은 시작도 안 했어요. 사실 제가 최판서 댁에 시집 가려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었다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는 당신의 도움이 더욱 필요해요. 만복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가 무슨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요. 마님, 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황씨 과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실은 최판서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내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최판서가 그것을 알고 나를 손에 넣으려 하는 것이죠. 비밀이라니요? 우리 집 뒷산에 왕실의 보물이 묻혀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그 장소를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최판서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나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만복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하셨군요. 네, 그래요. 제가 최판서 댁 며느리가 되면 그들의 계획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계속 귀신 역할을 해준다면 내가 없을 때 우리 집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고. 만복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지요. 과연 그렇군요. 하지만 마님, 이런 위험한 계획에 저를 끌어들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황씨 과부는 만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을 처음 봤을 때부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이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만복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요. 제 정체라니요? 당신은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난 유명한 서미가 맞죠? 제가 어찌 그 맑은 눈빛을 잊을 수 있겠어요. 마님께서 어떻게... 나도 한양에 살았어요. 당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던 그날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 당신의 결백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만복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지녀온 울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지요.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처음부터 저를 알아보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확신이 들더군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도움이 꼭 필요해요. 단순히 귀신 역할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가 필요해요. 만복은 깊이 생각한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님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모든 일이 끝나면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이지요.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밤까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씨 과부는 최판서의 악행과 자신의 집안이 간직한 비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고, 만복은 자신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일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황씨 과부가 차를 따르려다 손이 떨리는 바람에 만복의 손등에 뜨거운 차가 흘렀지요. 아이고, 뜨거운데 괜찮아요? 황씨 과부는 황급히 소매로 만복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지요. 괜찮습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붉어졌는데 이를 어째? 황씨 과부는 조심스레 만복의 손을 끌어당겨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스한 숨결이 만복의 손등에 닿자 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지요. 마님, 만복 도령. 만복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자 영월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고 그녀의 살결은 옥처럼 부드러웠지요. 마님, 황씨 과부는 붉어진 뺨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는데 그녀의 옷고름이 살짝 풀려 하얀 목덜미가 드러났지요. 달빛이 그녀의 살결에 비쳐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만복 도령.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떠난 후로 제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 그러합니다. 10년간 방랑하며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영월이 만복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그냥 이대로 함께 있어도 될까요? 만복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월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과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는 순간 밖에서 달 꾸는 소리가 들렸지요.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서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었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정이 자리 잡았지요. 이틀 후 황씨 과부는 최도령과의 혼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복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지요.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은 계속 우리 집 귀신 역할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혹시 누가 우리 집 뒷산을 파헤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주세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지키겠습니다. 황씨 과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뺨에 살짝 입을 맞추었지요. 조심하세요. 만복 도령. 만복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황씨 과부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마님도 조심하십시오. 황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인 뒤 혼례를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그날 밤부터 더욱 열심히 귀신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씨 과부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만복은 여전히 황씨 과부의 집을 지키며 귀신 행세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 만복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는데 분명 뒷산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복장을 한 3명의 사내가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을 거야. 최 판서님 말씀대로라면 이 근처에 보물이 묻혀 있을 테니 빨리 파. 새벽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해. 만복은 깜짝 놀랐습니다. 황씨 과부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최 판서가 정말로 보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귀신 분장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서 있었지요. 이게 뭐야? 귀신이다. 만복은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이 산을 파헤치는 자들, 죽음을 각오하라. 사내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이 만복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자는 귀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만복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정체가 들통난 것이지요. 사내들은 다시 돌아와 만복을 둘러쌌습니다. 내 놈이 누구냐? 감히 우리를 속이다니. 만복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3명의 사내에게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제압당하고 말았지요. 최 판서님께 데려가자. 이놈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해. 결국 만복은 결박당한 채 최 판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황씨 과부의 모습도 보였지요. 그녀는 만복을 보자 깜짝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이 자가 누구요? 마님, 이 자가 귀신으로 분장하고 뒷산을 파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최 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험악한 표정으로 만복을 노려보았지요. 내가 바로 그 소문의 귀신이었구나. 대체 누구의 명으로 이런 짓을 한 것이냐? 만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결코 황씨 과부를 배신할 수 없었지요. 최 판서는 노하여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말해! 누가 너를 시켰느냐? 황씨 과부는 이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그냥 관가에 넘기는 게 어떨까요? 집안에 이런 난폭한 자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최 판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부인 말이 맞소.
내일 아침 관가에 넘기도록 하지. 만복은 최 판서 집 창고에 갇혔습니다. 그는 온몸이 아팠지만 황씨 과부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했지요. 하지만 이제 그는 관가에 넘겨져 형벌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밤중이 되자 창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황씨 과부가 조심스레 들어왔지요. 만복 도령, 괜찮으신가요? 마님, 어찌 이런 위험한... 소리 내지 마세요. 최 판서가 들을라. 황씨 과부는 만복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주머니를 건넸지요. 여기 도망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어서 이곳을 떠나세요. 하지만 마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괜찮아요. 최 판서는 아직 저를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보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함께 도망칩시다. 안 돼요. 지금 함께 도망치면 우리 둘 다 잡힐 거예요. 제가 여기 남아 최 판서의 의심을 피하는 동안 당신은 한양으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해요. 한양이요? 그래요. 한양에 가면 열감이란 분을 찾으세요. 그분은 제 오라버니예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만복은 황씨 과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돌아올 것입니다. 마님을 구하러 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황씨 과부는 만복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제 진짜 이름은 영월이에요.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그렇게 불러주세요. 영월,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만복은 창고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만복은 밤새 걸어 이튿날 새벽에야 이웃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을 구해 한양으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은 황씨 과부, 아니 영월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월, 꼭 무사히 지내주시오. 내가 반드시 돌아갈 테니. 한편 최 판서의 집에서는 만복이 탈출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최 판서는 크게 노하여 하인들을 불러 모았지요. 내 놈들이 어찌 죄인을 놓친 것이냐? 당장 찾아오지 못하면 모두 곤장을 맞을 것이다. 하인들이 황급히 나가는 사이 최 판서는 황씨 과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혹시 그자를 도운 것은 아니겠지? 여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이유로 낯선 사내를 도와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 부인 말이 맞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 어째서 그자가 귀신으로 분장하고 우리 일을 방해한 것일까? 아마도 그저 장난기 많은 거지였겠지요. 소문을 듣고 재미삼아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최 판서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누군가 그를 시켰을 거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우리가 보물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지. 여보, 혹시 저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최 판서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소. 다만 그대 집안에 우리를 방해하려는 자가 있는 것 같아 걱정일 뿐이오. 그대는 정말로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겠지? 물론이지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기신 비밀이니까요. 좋소. 그럼 내일 함께 그곳을 찾아봅시다. 황씨 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초조해하고 있었고 만복이 무사히 한양에 도착해 도움을 구해오길 간절히 바랐지요. 한편 만복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사흘 만에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월이 알려준 대로 열감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섰지요. 열감이라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만복은 여러 사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노인이 만복에게 귀중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열감이라.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 한양에 하나뿐이지. 바로 의금부 도사 열감일세. 의금부 도사라고요? 그렇다네. 하지만 지금은 만나기 어려울 걸세. 왕명으로 지방의 특별 임무를 수행하러 나갔다고 들었으니. 만복은 실망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의금부로 향했지요. 그곳에서 열감의 행방을 더 자세히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에서였습니다. 의금부에 도착한 만복은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열감 도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열감 도사라. 지금은 남쪽 지방에 특별 임무로 가셨다네. 무슨 일로 찾는가? 그분의 여동생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급히 알려드려야 합니다. 문지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동생이라 혹시 영월 아가씨 말인가?
맞습니다. 영월 아가씨가 최 판서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지기는 만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가? 어떻게 영월 아가씨를 아는가? 저는 이만복이라고 합니다. 10년 전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했다가 모함을 받고 쫓겨난 자입니다. 우연히 영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녀의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복,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구려. 열감 도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시군요. 예, 열감 도사님이 저를 아십니까? 그럼요. 도사님이 항상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셨지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게. 도사님은 안 계시지만 내가 급히 연락을 취해보겠소. 만복은 문지기의 안내를 받아 의금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열감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지금은 영월의 안전이 더 급했기에 자세한 이야기를 나중으로 미뤘지요. 만복이 의금부에 도착한 바로 그날, 영월은 최 판서와 함께 뒷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오늘 안에 보물을 찾겠다고 나선 것이지요. 자, 이제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주시오. 어디에 보물이 묻혀 있소? 영월은 조용히 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지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나무 숲을 지나 거북이 등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곳에서 소나무, 새 그루가 보이는 방향으로 백보를 가면 된다고 하셨어요. 최 판서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거북이 등 같은 바위. 아, 저기 있군. 그는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영월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갔지요. 사실 그녀는 보물의 대략적인 위치만 알 뿐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만복이 한양에서 도움을 구해오기를 바라며 시간을 끌고 있었을 뿐이지요. 최 판서는 소나무 새 그루가 보이는 방향으로 백보를 걸은 뒤 하인들에게 땅을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땅을 파기 시작하자 영월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도망칠 기회를 엿보았지요. 하지만 최 판서는 영월의 의도를 눈치챈 듯 그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 뒤로 물러서? 혹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 영월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하인들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까 염려되어. 최 판서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싸한 변명이군. 하지만 내가 널 믿을 것 같으냐? 최 판서는 영월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위험했지요. 내가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했으니 이제 정직하게 말해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영월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되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만약 보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제 잘못이 아니지요. 최 판서는 영월의 태도에 더 화가 나는 듯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지요. 더 빨리 팔아. 반드시 오늘 찾아내야 한다. 하인들은 땀을 흘리며 더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요. 대감마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지더니 그는 영월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목을 잡았지요. 이 요망한 계집. 내가 나를 속였구나.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날카로운 화살 소리가 들렸고 그 화살은 최 판서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구냐? 최 판서가 소리치자 숲속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바로 만복이었지요. 그는 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월 아가씨에게서 손을 떼시오! 영월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복 도령. 최 판서는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놈이 겁도 없이 감히 내게 덤벼들다니. 영월 아가씨를 놓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화살은 당신의 심장을 관통할 것이오. 최 판서는 비웃었습니다. 하, 내가 감히 나를 위협하겠다고? 나 혼자가 아니오. 뒤를 돌아보시오. 최 판서가 뒤를 돌아보자 열감 도사와 의금부 군사들이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것이 무슨 일이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열감 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 판서, 당신은 황씨 가문의 보물을 강탈하려 한 혐의와 함께 양반가의 며느리를 협박한 죄로 체포하오. 뭐라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거가 있소. 당신의 집에서
황씨 가문의 문서 조각이 발견되었소. 또한 당신의 하인들이 뒷산을 파헤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소. 최 판서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영어를 놓아주고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요. 이건 오해요. 내가 어찌 그런 중죄를 저지를 수 있겠소? 그건 분명 하지만 그의 말은 의금부 군사들이 그를 체포하면서 끊겼고 영월은 만복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지요. 만복 도령, 정말 무사히 돌아왔군요. 네, 영월 마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을 다시 보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영월이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꿀이 흐르듯 달콤했지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서로를 안았습니다. 열감 도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자, 이제 우리 모두 한양으로 돌아가자. 임금님께서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최 판서는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만복과 영월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만복과 영월 그리고 열감 도사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최 판서는 옥새를 훔친 죄로 조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의 죄가 밝혀져 귀양을 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임금은 직접 만복을 불러 그간의 고생을 위로했습니다. 만복, 그대가 겪은 고초가 참으로 컸구나. 과거에 그대가 억울하게 모함을 받은 일도 이제야 밝혔으니 조정에서 다시 벼슬을 내리고자 하노라. 만복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 감사히 받들겠나이다. 열감 도사는 그의 여동생 영월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지요. 영월아, 이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한양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영월은 수줍게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만복 도령과 함께하고 싶어요. 만복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영월의 손을 잡았지요. 영월 마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그 마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서 가끔 한양에 올라와 벼슬이를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곳이 좋겠어요. 그 평화로운 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열감 도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구나. 나도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이제 너희 둘이 정식으로 혼인을 올려야겠구나. 그렇게 한 달 후 만복과 영월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임금께서도 특별히 선물을 내려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지요.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마을로 돌아갔는데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놀라움과 반가움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주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지요. 아이고, 드디어 돌아왔구나. 내 눈이 빠지게 기다렸단다. 주모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미친 척하던 거지 녀석이 양반이 되어 돌아오다니. 세상이 뒤집혔구나. 그렇다면 내가 공주가 될 날도 얼마 안 남았겠네. 하하하. 할머니는 영월의 손을 꼭 잡고는 눈을 찡긋했습니다. 이 할망구 눈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들통이 났지.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니까. 저 거지가 진짜 거지일 리 없다 했지. 거지치고는 너무 잘생겼다니까. 만복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고 영월과 주모 할머니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들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머니, 저희가 겪은 일을 다 말씀드리자면 밤이 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 다 들었다. 마을에 소문이 파다했어. 만복이가 의금부 도사와 함께 최 판서를 잡아갔다는 소식이. 만복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영월 아가씨의 오라버니이신 열감 도사님의 도움을 받았을 뿐이에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얼마나 용감했겠니? 그 무서운 최 판서를 상대로 영월 아가씨를 구했잖니? 그래. 중요한 건 너희 둘이 이제 부부가 되었다는 거지. 참 보기 좋구나. 그 후 만복과 영월은 마을에 새 집을 짓고 정착했습니다. 만복은 가끔 한양에 올라가 조정 일을 돕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영월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지요.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에게는 아이들이 태어났고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은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지요. 주모 할머니는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만복과 영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 이야기라오. 거지 행세를 하며 미친 척했던 선비와 꽤 많은 과부가 만나 천생연분이 되는 이야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감동하였고 그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지요. 이처럼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진인 사대 천명의 의미처럼 사람이 할 일을 다하면 하늘이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으악, 또 떨어졌다. 이게 벌써 몇 번째야. 옛날 조선 후기 한양북촌에는 낙방만 20년째 하는 괴상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이름하여 김부룬이라고 했지요. 3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과거도 못 붙은 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답니다. 부르나, 이번에도 떨어졌다면서? 아이고, 내가 죽기 전에 며느리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답안은 잘 썼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 박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겼다는 거냐? 시험 보는 도중에 갑자기 지붕에서 고양이가 떨어져서 제 답안지 위에 똥을 쌌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부룬이는 정말 기가 막힌 인물이었습니다. 머리는 비상하고 글씨도 잘 쓰고 사서삼경을 모두 외울 정도로 학식이 깊은데 시험만 보면 꼭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떨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시험지에 먹물을 쏟고 어떤 때는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고 어떤 때는 시험 도중에 코피가 터져서 답안지가 엉망이 되고 어떤 때는 벌에 쏘여서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놈의 팔자가 왜 이리 꼬였을까? 혹시 우리 집 조상 중에 누가 죄를 지었나? 어머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워낙 똑똑한 아들인데 이상하게 시험에서만 운이 없으니 말이지요. 부르나, 무당이라도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미신은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날도 부룬이는 한숨을 푹푹 쉬며 성균관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벌써 다 관리가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신만 이렇게 낙방을 거듭하니 기가 막혔지요. 김선비, 이번에도 떨어졌다면서? 하하! 아이고, 불쌍해라. 20년째 과거 못 붙으면 어쩌려고? 길에서 만난 동네 친구들의 빈정거림에 부룬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언젠가는 정승까지 되어서 너희들을 다 놀라게 해주겠다. 속으로 이를 갈며 걷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이보시게, 선비. 네? 저를 부르시는 겁니까? 할머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만큼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빛 같은 눈이었지요. 선비님, 혹시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할머니가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호호. 그럴 줄 알았지. 선비님께는 아주 특별한 것이 붙어 있거든요. 특별한 것이요? 혹시 애군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주 예쁜 도깨비가 따라다니고 있다네. 그런데 이 도깨비가 아주 특이한 녀석이거든. 부룬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요? 설마 그놈이 제 시험을 방해하는 건가요? 그럼 용한 점쟁이한테 굿이라도 해야 하는가? 오히려 그 반대지. 이 도깨비는 선비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선비님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는 걸 질투하는 거요. 질투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치 사랑에 빠진 처녀처럼 질투를 하는 거지요. 선비님이 시험 공부에만 매달리니까 나보다 책이 더 중요하구나 하면서 화를 내는 거요. 부룬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럼 그 도깨비 때문에 제가 20년 동안 낙방만 한 거란 말입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 도깨비와 친해지면 오히려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줄 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복덩어리 도깨비거든. 어떻게 친해지죠? 보이지도 않는데.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작은 은방울을 꺼냈습니다. 방울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 방울을 흔들면 도깨비가 나타날 거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절대로 도깨비의 얼굴을 보려고 하면 안 되지.
보는 순간 도깨비는 영원히 사라져. 그리고 선비님에게는 평생 부름만 따라다니게 될 거요. 불운이는 방울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거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불운이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든 은방울만이 이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자. 집에 돌아온 불운이는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 은방울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이런 걸로 도깨비가 나타날까? 조심스럽게 방울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더니 방 안이 푸른빛으로 물들었지요. 누구야? 누가 나를 불렀어? 갑자기 방 안에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맑고 예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은방울을 굴리는 것 같은 소리였지요. 저는 김부른이라고 합니다. 아, 드디어 나를 불렀구나. 도깨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복덩이야. 너를 20년 동안 지켜봤어. 복덩이요? 20년 동안이요? 응.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해버렸거든. 10살 때 너가 서당에서 글 읽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불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아. 너를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어. 그런데 넌 맨날 책만 읽고 시험 생각만 하니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복덩이의 목소리가 조금 삐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방해하신 거군요. 미안해.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다른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특히 그 무슨 과거 시험이라는 거. 정말 미워 죽겠더라. 복덩이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와 친해져. 그럼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줄게. 어떤 복이요? 우선 내일 아침에 종로 큰 시장에 가봐. 그리고 빨간 댕기를 한 아가씨를 찾아. 그 아가씨 옆에 파란 치마를 입은 계집종도 함께 있을 거야. 빨간 댕기요? 그 아가씨가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줘. 그럼 큰 인연이 시작될 거야. 하지만 복덩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그 아가씨와 친해져도 좋지만 나를 잊으면 안 돼. 나는 너만 사랑하거든. 불운이는 복덩이의 귀여운 질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복덩이.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정말이야? 약속해. 약속해요. 다음 날 아침 불운이는 복덩이의 말대로 종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빨간 댕기를 한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지요. 그 아가씨는 비단 가게 앞에서 뭔가를 고르고 있었는데 파란 치마를 입은 계집종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비단은 어떠세요? 글쎄, 아버지 생신 선물로 뭘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때 아가씨가 허리춤에서 비단 주머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아가씨, 이거 떨어뜨셨어요. 불운이가 주머니를 주워서 건네주자 아가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고맙습니다.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가씨는 연아라는 이름의 대감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를 아는 남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선비님, 혹시 이 글을 읽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집 머슴들은 글을 모르고 아버지는 바쁘셔서. 연아가 내민 것은 한문으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불운이가 읽어보니 내용이 심상치 않았지요. 아, 이건 궁궐에서 온 편지네요. 조선 최고의 학자를 찾아 큰 상을 내리려 하니 실력 있는 자는 3일 내로 궁궐로 오라. 단, 실력이 부족한 자는 큰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이걸 받고 며칠째 근심이 많으셨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대단한 학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복덩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불운이에게만 들렸지요. 지금이야. 내가 가면 돼. 불운이는 복덩이의 목소리를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실력이 부족하면 큰 벌을 받는다고 하던데.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연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오셔서 아버지께 말씀드려보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이렇게 해서 불운이는 연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김대감이라는 분이었는데 한양에서 꽤 이름 있는 관리였지요. 그대가 우리 연어가 말한 그 선비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대감이 불운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과거는 붙었는가? 아, 아직은. 과거도 못 붙은 놈이 궁궐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김대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운이는 얼굴이 빨개졌지요. 그때 복덩이가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 늙은이를 놀라게 해주자. 갑자기 불운이의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지요. 대감님, 과거에 붙지 못한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문은 시험 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요. 공자께서도 하기 쉽지 부려겨로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불운이는 계속해서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 그리고 주자의 이기론까지 제가 궁궐에 가서 임금님께 올릴 글을 한 편 써보겠습니다. 김대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 말은 제법 하는구나. 그럼 정말 한 편 써보거라. 불운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복덩이가 계속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마치 신이 내린 듯 글이 술술 써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실력이 복덩이의 도움을 받아 터져 나왔지요. 대단하다. 이런 실력자가 있었다니. 김대감이 글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좋다. 그대가 우리 집을 대표해서 궁궐에 가보거라. 이틀 후 불운이는 궁궐로 향했습니다. 복덩이가 계속 용기를 주었지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너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돼. 궁궐에는 조선 팔도에서 온 내로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지요. 저기 보라. 영남의 퇴계 제자라더라. 저분은 기와파의 대가 아닌가? 와, 저 사람은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분이래. 불운이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덩이가 속삭였지요. 쟤들은 다 겉만 번지르르 해. 진짜 실력은 너가 훨씬이야.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치국 평천하에 대해 논하라였지요. 불운이는 복덩이의 도움을 받아 마치 신이 내린 듯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평소 20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복덩이의 힘과 합쳐져서 놀라운 글이 되었지요. 대단하다. 이런 글은 처음 본다. 시험관들이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불은 너를 장원으로 한다. 임금님도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이런 훌륭한 글은 처음 보았다. 너를 종사관으로 임명한다. 불운이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드디어 관리가 된 거였어요. 그날 밤 불운이는 복덩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복덩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꿈을 이뤘어. 나도 기뻐. 이제 내가 나만 바라봐 줄 거지? 그런데 나는 연어 아가씨와도 친해지고 싶어. 갑자기 정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복덩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아니야. 너도 좋아하고 연어 아가씨도 좋아하는 거야. 그럼 안 돼. 나만 사랑해야 해. 나는 20년 동안 너만 바라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복덩이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복덩아, 진정해. 나는 내가 가장 소중해.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하지만 연어 아가씨는 나에게 기회를 준 분이잖아. 그분과도 친구가 되고 싶어. 안 될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복덩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나와 혼례식을 하자. 그럼 연하랑도 친하게 지내도 좋아. 결혼식. 어떻게? 오늘 밤 자정에 방울을 흔들어. 그럼 내가 나타날 거야. 하지만 절대 내 얼굴은 보면 안 돼. 보는 순간 나는 영원히 사라져. 불운이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도깨비와 혼례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왜, 싫어? 복덩이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아니야.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신기해서. 나도 여자야. 비록 도깨비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 복덩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불운이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어. 혼례식을 올리자. 정말이야? 와, 정말 기뻐. 복덩이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자정에 불운이는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해지더니 아름다운 향기가 났는데 마치 복숭아꽃 향기 같았지요. 나왔어. 복덩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운이는 약속대로 눈을 감고 있었지요. 이제 내 손을 잡아.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느껴졌습니다. 사람 손과 똑같았지요. 우리 이제 부부야. 나는 내 평생 복덩어리가 되어줄게. 그 순간 불운이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복이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지요. 복덩아, 고마워. 나도 너를 소중하게 여길게. 그럼 이제 진짜 첫날 밤을 보내자. 복덩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첫날 밤? 응. 하지만 눈은 절대 뜨면 안 돼. 그날 밤 불운이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내와 함께하는 첫날 밤이라니 복덩이는 마치 실제 여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복숭아꽃 향기가 계속 났지요. 어떠니? 나 마음에 들어. 정말 신기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꿈이 아니야. 나는 진짜로 너를 사랑하거든. 다음 날부터 불운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사관으로 출근한 첫날, 임금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셨지요. 불운아, 내가 혹시 연화 대감의 딸과 혼인하면 어떻겠느냐? 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집안과 인연을 맺으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 실력을 보니 그 정도 가문과 혼인할 자격이 충분하다. 불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덩이가 이런 것까지 계획했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사합니다, 전하.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대나무 숲에서 복덩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복덩아, 혹시 이것도 내가 한 일이야? 들켰네. 나는 도깨비니까 미래를 조금 볼 수 있어. 연하와 결혼하면 너에게 더 큰 복이 올 거야. 그런데 넌 질투 안 해? 처음에는 질투가 났어.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제 나는 내 몸속에 있으니까 영원히 함께 있는 거잖아. 연하는 눈에 보이는 아내고 나는 내 영혼의 동반자야. 정말 특이한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김대감이 불운이를 불렀습니다. 불운이 들었겠지만 임금님께서 내가 우리 연화와 혼인하기를 원하신단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너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종사관이 되는 걸 보니 실력이 있는 놈이구나. 좋다. 혼인을 허락하겠다. 연하와의 혼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혼수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비단 상인이 찾아와서 최고급 비단을 공짜로 주고 갔고 금은보와 상인도 와서 값진 보석들을 선물로 주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네. 왜 이런 일들이? 내가 도와주고 있어. 내 신랑 혼인식은 화려해야지. 복덩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인식 날이 다가오자 연하가 불운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방님, 혹시 비밀이 있으신 건 아니죠? 비밀이요? 요즘 서방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불운이는 고민했습니다. 연하에게 복덩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때 복덩이가 말했습니다. 연하에게 말해줘. 어차피 결혼하면 가족이 될 거잖아. 사실은 불운이는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복덩이와의 만남, 도깨비와의 결혼,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도움까지 모든 것을 말이지요. 정말이에요? 도깨비가?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하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사실 저도 느꼈어요. 서방님 주변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다는 걸요. 화나지 않으세요? 왜 화를 내겠어요? 그 도깨비 덕분에 서방님이 출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도 인연을 맺게 해주셨고요. 연하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님. 저는 연하예요. 갑자기 방 안에서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연하가 나에게도 인사하네. 안녕, 연하야. 우리 잘 지내자. 목소리가 정말 예쁘시네요.
혹시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나요? 안 돼. 내 얼굴을 보면 나는 사라져버려. 그럼 손만이라도. 그날 복덩이는 조심스럽게 연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와,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따뜻해요. 그럼, 나도 여자거든. 이렇게 해서 세 명이 함께 사는 특이한 가정이 꾸려졌습니다. 혼인식은 한양에서 가장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복덩이가 곳곳에서 도움을 주었거든요. 와, 이런 혼인식은 처음 봐. 신랑 신부 복이 정말 많은가 보네. 하객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식 도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복숭아꽃 잎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이 복숭아 꽃철도 아닌데. 사람들이 신기해하고 있을 때 복덩이가 속삭였습니다. 내 축복이야. 너희 두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혼인식이 끝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서방님, 복덩이님도 함께 계신 거죠? 응, 여기 있어. 복덩이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질문이지만, 우리 셋이 함께 지내는 건가요? 그럼, 나는 브로니의 영혼의 아내고, 너는 현실의 아내야. 우리는 자매 같은 거지. 연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네요. 이런 가족은 처음이에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정말 특별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연하와 브로니가 부부의 정을 나누는 동안 복덩이는 조용히 축복을 내려주었지요. 복덩이님, 고마워요. 뭘?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 다음 날부터 더욱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로니는 종사관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복덩이가 미래를 알려주었거든요. 내일 이 판서님이 너를 시험할 거야. 복덩이의 조언 덕분에 브로니는 모든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집에서는 연하가 현명한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덩이는 집안에 끊임없는 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연아야, 오늘 시장에 가면 좋은 물건을 쌀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뭘 사면 좋을까요? 쌀집 할머니가 특별한 쌀을 팔 거야. 그 쌀로 밥을 지으면 브로니 몸이 더 건강해질 거야. 정말로 복덩이 말대로였습니다. 연하가 그 쌀을 사서 밥을 지어주니 브로니의 몸이 한층 튼튼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덩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브로나, 나에 대한 중요한 말이 있어. 뭔데? 사실 나는 원래 사람이었어. 뭐라고? 브로니와 연하가 깜짝 놀랐습니다. 200년 전에 나도 사람이었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 슬퍼서 도깨비가 된 거야. 복덩이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그 사람은 너와 똑같이 생긴 선비였어. 이름도 김부룬이었지. 그래서 너를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거야. 그럼 나는? 아니야. 너는 그 사람의 환생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닮았을 뿐이야. 하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인 줄 알았어. 복덩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와 함께 지내면서 깨달았어. 너는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진짜로 너를 사랑하게 된 거야. 복덩아. 그런데 말이야, 이제 나의 한이 풀렸어. 너와 연하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평온해졌어.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뭐 떠나려는 거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떠날 수도 있어. 안 돼, 절대 안 돼. 연하도 말했습니다. 복덩이님,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떠나세요? 고마워, 연하야. 하지만 도깨비는 영원히 한 곳에 머물 수 없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그날 밤, 세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연하가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서방님,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정말이야? 브로니가 기뻐하자 복덩이도 좋아했습니다. 와, 우리 아기가 생기는 거야. 복덩이님도 기뻐하시는군요. 당연하지. 나도 이모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하가 몸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합니다. 부인의 몸에 이상한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기운이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복덩이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 기운이 연하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뭐라고? 나는 도깨비니까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면서
내 기운이 연아와 아기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복덩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나야 해. 안 돼! 부르니와 연아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어. 하지만 복덩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뭐야? 내가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럼 내 기운이 바뀌어서 연아와 아기에게 해를 주지 않을 거야. 그게 가능해? 가능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나는 도깨비의 힘을 모두 잃게 돼. 그리고 내가 인간이 되면 더 이상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 그리고 평범한 여자가 되는 거야. 부르니와 연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아. 우리는 복덩이 자체를 사랑하는 거야. 정말이야? 정말이야. 복덩이가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럼 인간이 되겠어.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덩이가 방울을 흔들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머, 연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복덩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복숭아꽃처럼 예쁜 얼굴에 긴 머리카락,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안녕, 부르나. 연아야. 이제 진짜로 만나게 됐네. 부르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된 복덩이는 도깨비일 때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 보였으니까요. 너 너무 아름다워. 고마워. 하지만 이제 나는 평범한 여자야. 도깨비의 힘은 없어. 정말로 복덩이는 평범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래를 보지도 못하고 복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세 사람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함께 살 수 있겠네. 응, 우리 세 명이서. 복덩이는 연하의 둘째 언니로 행세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멀리서 살다가 온 것이라고 했지요. 몇 달 후 연하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예쁘다. 복덩이도 아기를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이모야. 잘 부탁해. 아기는 복덩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복덩이가 안으면 울음을 뚝 그쳤거든요. 신기하네. 복덩이만 보면 저렇게 좋아해. 그럼 나는 특별한 이모니까. 이렇게 해서 4명의 특별한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부르니는 계속 승진해서 마침내 정승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덩이의 도깨비 힘은 없어졌지만 그동안 쌓인 실력과 인품으로 스스로 성공한 거였지요. 한편 연하는 현명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었고 복덩이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집에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더 생겼는데 복덩이는 모든 아이들의 이모가 되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지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마루에 앉아서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운명이었나 봐. 복덩이가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그때 정말 질투가 많았었지? 연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질투했는데. 특히 그 시험 공부가 제일 미웠어.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완벽해. 20년 동안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 부르니가 복덩이와 연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붙는 게 꿈이었는데 정작 진짜 꿈은 이런 가족이었구나. 연하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그저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언니까지 얻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복덩이가 두 사람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20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처음 사랑은 이룰 수 없었지만 진짜 사랑은 이렇게 찾아온 거구나. 우리 세 명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해서 불운한 선비와 사랑 많은 도깨비, 그리고 현명한 아내가 함께 만든 특별한 가족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세상에는 때로 보이지 않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든 조상의 보살핌이든 아니면 정말 도깨비의 장난이든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런 도움에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보이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복덩이 같은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존재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르니처럼 계속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기도해 드릴게요.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